이제 다음 이제 주제로 들어가서요. 이제 지구 온난화의 공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후 피드백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피드백이 어떻게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지, 증폭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공범을 얘기했으니까 제일 먼저 뭘 얘기해야 될까요? 주범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범을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겁니다. 예, 예.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인데요. 보시는 그림은 이제 이 지구에 대기가 없으면은, 온실 효과가 없으면은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받아가지고 지구의 복사 에너지에서 이렇게 균형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근데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의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해서 다시 지표면으로 이제 에너지를 반사시켜주기 때문에, 흡수해서 내겨주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온실 효과는 단순히 뭐 이산화탄소만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뭐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그다음에 N2O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실 효과는 사실 과거 이 지구가 생겼을 때부터 계속 이제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온실 효과는 우리에게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실 효과가 없이 이러한 덱이 있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영하 18도입니다. 근데 이런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 평균 온도는 15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실 효과가 33도를 올려줘서 인간이 살기 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게 다 과잉이면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근데 이런 온실 효과가 지금의 효율보다 10% 증가했다. 그러면 지구 온도가 3도씩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구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이런 온실 효과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은 온실 기체 때문에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목한 거는 이제 그 이산화탄소인데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과연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과거 2000년 동안에 대표적인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입니다. 그래 보시면 이제 이게 약간 엎어진 니은자 형태인데 거의 변화가 없다가 급격하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지구 온도 올라가서 지금 이게 2015년까지 가면 이제 우리가 400 ppm을 이제 넘어섰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뻐하실 것은 여러분이 인류 최초로 이산화탄소 400 ppm에 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어떤 인류도 이 400 ppm 시대를 맞이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자랑스럽게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과연 인간 활동인지, 이게 뭐 그냥 이 곡선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정성적으로 이게 그냥 이렇게 딱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그래프는 세계 인구의 변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O2가 이렇게 증가했지만 산업화 혁명 뭐 이렇게 강조하지만은 인구 증가와 형태가 굉장히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2의 증가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약간 또 이제 의심이 들 수가 있죠. 이게는 이제 최근 이산화탄소의 증가인데 196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산화탄소 증가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결정적인 증거가 이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산소 농도입니다. 여러분 못 느끼시지만 현재 대기 중에 있는 산소 농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왜 증가했는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화석 연료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대신 산소를 태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산화탄소를 증가하는 게 열대우림의 황폐화입니다. 열대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배출해 줍니다. 근데 열대우림이 이제 황폐화되면은 이산화탄소는 덜 흡수하고 산소를 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산소가 감소하는 것은 이 인간 활동에 의한 결과다. 그렇지만 이제 걱정하지는 마셔도 됩니다. 산소가 감소하는 건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없고 이 정밀한 기계만이 감지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산소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주범을 얘기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공범을 얘기해야 되겠죠. 자, 공범입니다. 공범이 이제 피드백이라는 걸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피드백은
어떤 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호응을 잘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겠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이제 강연을 하겠죠. 이러면 이게 양의 피드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호응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 열정이 떨어지겠죠. 이거는 음의 피드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양의 피드백을 해주실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피드백에는 기후 피드백을 뭐냐는 거는 어떠한 강제력이 이제 주어졌을 때 이 강제력이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 기후 시스템이 다시 반응을 줘서 다시 기후 반응을 이제 증폭시키거나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드백은 기후 변화를 강화시키는 거고요. 음의 피드백은 기후 변화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크기를 떠나서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양의 피드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에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덥잖아요. 자, 덥게 되면은 여러분 뭘 하시죠? 에어컨을 틉니다. 그죠? 에어컨을 틀게 되면은 에어컨이 실내 온도는 낮추지만 전체적으로는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우면은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고 많이 틀게 되면 지구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양의 피드백으로 작용합니다. 좀 더 복잡한 양의 피드백을 말씀드릴까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아파트가 이제 실외기가 이제 그 바깥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기후 변화를 생각한다고 해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안 켰어요.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 좀 이게 이 포지티브 피드백을 이제 막아보고자. 근데 밑에 동에서 이제 에어컨을 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실외기에서 이제 그 실내는 이제 그 시원하지만 밖에는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창문을 열잖아요. 더우니까. 그러면 그 더운 바람이 다시 위층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위층으로 올라오면 제가 아무리 기후 변화를 강조하고 싶지만 이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에어컨을 틀게 됩니다. 그러면 위층에서도 또 참고 있었는데 또 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아파트 동이 에어컨을 틀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양의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드백이 또 다른 양의 피드백을 만드는 이런 복잡한 양의 피드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활동에 의한 거고요. 이러한 피드백이 기후 시스템 자체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후 변화에 양의 피드백이 음의 피드백보다 강하다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지구 온난화보다 훨씬 더 그걸 증폭시켜 줄 거고요. 음의 피드백이 양의 피드백보다 더 강하다면 이산화탄소가 만들 수 있는 지구 온난화를 약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후학자들은 이러한 양의 피드백이 음의 피드백보다 강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지구의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양의 피드백의 마술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이론적인 그림인데 이산화탄소의 복사 강제력만 하면 이게 우리가 750 ppm에 가더라도 약 1도 조금 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양의 피드백이 있게 되면은 이런 온도가 훨씬 더 증폭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양의 피드백이 강하면 1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하면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기후학자들이 양의 피드백이 더 강하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양의 피드백이 얼마나 강할지, 이걸 기후 민감도로 가는데 얼마나 강할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조금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많이 증가할 수도 있고, 이걸 이게 우리가 이야기할 기후 변화의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의 피드백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대세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은 약간 요 사이에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냥 3도 근처에 이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아마 나중에 이제 패널 토의를 해보시면 여기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 양의 어떤 게 양의 피드백을 적용할까? 양의 피드백이 기후 변화를 증폭시켜 주는 건데 어떤 게 양의 피드백을 이제 활용하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양의 피드백이 수증기의 피드백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증기도 대표적인 온실 기체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산화탄소 증가해서 전 지구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수증기는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 중에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수증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수증기가 증가하면 온실 효과가 증가하겠죠. 온실 효과가 증가하게 되면 전 지구 온도가 증가하겠죠. 온도가 증가하면 다시 수증기가 증가하고 온실 효과, 이런 양의 피드백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증폭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양의 피드백이
알베도 피드백입니다. 여러분 지구 온도가 따뜻해지면은 이 고위도 지역에 해빙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눈덮임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이제 그 온난화에서 해빙과 눈높임이 감소하게 되면은 알베도라고 태양 에너지를 얼마나 반사하냐는데요. 보시면 요즘은 스키장에 가면은 굉장히 여름보다 훨씬 더 이 얼굴이 많이 타잖아요. 그게 태양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반사했다는 건데요. 그만큼 알베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얼음이 줄어들게 되면 알베도가 감소한다. 알베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된다.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해빙과 눈높임이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양의 피드백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증폭된다 이런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과 탄소순환 피드백입니다. 일단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은 바닷물의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바닷물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바닷물이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배면 그게 다 대기 중에 축적되지가 않거든요. 한 그 중에 4분의 1 정도는 해양이 흡수하게 되고 4분의 1 정도는 이 식물들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 정도만 대기에 축적되는데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바닷물이 머금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고 온도가 상승되는 거죠. 이거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제 맥주를 마실 때 여러분 가끔씩 맥주를 제가 아주 이게 맥주를 따를 때는 이 맥주의 양과 거품의 양의 황금 비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끔씩 가다 보면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따르는데 불구하고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분이 잘못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맥주가 충분히 시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시원하지 않으면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머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거품이 많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해양도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지티브 양의 피드백 작용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거의 기후의 이제 변화인데요. 이게 파란색이 이제 지구의 온도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이산화탄소입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도와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같이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간빙기와 빙하기가 이제 한 10만 년 주기로 이제 움직이는데요. 이 간빙기와 빙하기의 10만 년 주기는 태양 에너지와 기후 시스템의 이제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요거의 폭을 강화시켜 주는 게 이런 이산화탄소의 역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제가 이제 여기 설명 안 하지만 다양한 이제 양의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생 피드백, 메탄 피드백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는데 이러한 피드백이 종합적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복잡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러한 양의 피드백과 이것만큼 다양한 음의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기후변화 예측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피드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려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한 연구인데요. 최근에 새로운 이제 기후 피드백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 극지 온난화를 가속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제 그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이제 북극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북극이 가장 온도가 많이 상승하는 지역인데, 온도가 상승하면은 바다 밑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북극은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은 태양의 양하고 그다음에 영양염하고 이제 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북극은 아무래도 얼음이 덮였기 때문에 태양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사가 있어야만이 많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극 온난화가 되면서 해빙이 감소하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증가하게 되면 이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제 어떤 특성이 있느냐? 여러분 식물성 플랑크톤은 무슨 색이죠? 이렇게 생긴 놈들인데 무슨 색이죠? 초록색이죠. 초록색. 초록색의 우리 과학적 의미가 뭘까요? 초록색이라는 것은 가시광선 중에서 초록색만 반사하고 나머지 이거는 다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이 바다가 좀 지저분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가하게 되면은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해빙이 감소가 되고 다시 식물성 플랑크톤이 더 증가돼서 계속 이런 양의 피드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양의 피드백으로 작용을 해서 북극의 온난화가 가속화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이제 나온 뒤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런 이제 기사를 제 논문을 보고 이제 써줬어요. 보시면 이제 북극 온난화가 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제 나빠질 수 있는 이유인데, 이게 이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식물성 플랑크톤은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근데 음의 피드백이 아니고 양의 피드백도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이제 그 출판하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후에 이메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이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이메일 중에 가장 기쁜 이메일이었습니다. 어떤 이메일이었냐면, 어떤 미국의 교수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이 제 논문을 보고 너무나 이렇게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감동을 시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이제 여기 보시면 그분이 이제 써서 나준 시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를 읽어보면은 제 논문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예를 들어 보시면 이게 세 번째 보시면 이게 이 플랑크톤이 늘어나게 되면은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열을 더 많이 흡수해서 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양의 피드백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저는 문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라임이라고 하나요? First, last, to bloom. 그러니까 정확히 잘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굉장히 기뻤던 에피소드 그냥 소개해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기후의 피드백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아직도 잘 모르고 있고, 새로운 피드백이 발견되고 있고, 이러한 피드백이 또 이제 변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에 대한 얘기는 이 영화 얘기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보시면 이건 설국열차인데요. 설국열차 보시면 원래 이 영화 내용은 이 기차 안에서의 이제 계층 간의 갈등 뭐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저는 기후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이공계인지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왜 추워졌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앞에 서들 보면은 인류가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CW7이라는 어떠한 기체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 기체는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를 성층권에 이제 보냅니다. 이 성층권을 보내게 되면 성층권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질 거다라는 것이다. 근데 영화에서 얘기하는 건 이러한,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 정도 이제 우리가 보내면은 이 정도 온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인간의 오만이었던 거죠. 기후의 피드백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거죠. 기후의 피드백이 훨씬 더 강해서 온도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빙하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은 그 인간의 기후 변화에 대한 오만에서 시작되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 변화 이제 티핑 포인트라는 건데요. 자, 티핑 포인트는 이제 뭐냐면요, 어떤 작은 기후 강제력에 대해서 기후 시스템이 조금씩 천천히 바뀌다가 어느 강한 순간에 어떤 지점에 딱 있으면 작은 충격이 굉장히 큰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게 동전을 이렇게 쌓아보면 이게 조금씩 이제 길어지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 동전을 마지막 하나 놨을 때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요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기후 변화 측면에서 보면은, 기후 변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면은 지구를 굉장히 이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밀어내지만 이게 계속 이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구라는 거는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이 균형을 이루면서 그래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는 만큼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탁자에 있는 이제 컵이라고 이제 생각을 비교를 하는데요. 보통 이 컵이 있으면은 이걸 조금씩 밀립니다. 이 탁자를 우리가 밀어낼 때는 우리가 밀어내는 힘과 탁자의 마찰력에 의해서 그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밀면 천천히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밀다가 탁자의 끝에 도달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천천히 반응하지 않죠.
어느 순간 되면은 갑자기 떨어져서 됩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동시에 이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균형이 무너지고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기존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 사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티핑 포인트는 기후 변화가 됐을 때 현재의 기후에서는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어느 지점의 순간이 되면 그 균형이 와르르 무너져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진다.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진 순간까지 급격하게 기후가 변한다. 이 지역을 티핑 포인트로 갑니다. 사실 이 티핑 포인트는 경제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잘 정립된 개념입니다. 보시면 수학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풀잖아요. 2차 방정식 풀면 해가 몇 개죠? 2개입니다. 두 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를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것은 수천만 개의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는 그 미분 방정식의 해입니다. 근데 이 해가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연인지 모르지만 우연인지 필연인지 어느 특정한 한 해에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 한 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상황이 되면 이 해가 다른 해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은데 이런 현재 기후에 어떤 해가 있고 다른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어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밀어내는 힘이 없어지면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밀어내는 게 과도하게 밀어내면 요 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밀게 되면 다른 해로 가는 거죠. 다른 균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낯선 미래라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잘 정립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티핑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 아시겠지만 이 신기후 체제라고 파리 협약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파리 협약의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196개국이 이제 참가해서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고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속을 이제 이게 저버렸지만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키 포인트는 뭐냐면 지구 온도를 2도 되도록이면 1.5도까지 제한하겠답니다. 그럼 왜 2도고 왜 1.5도냐? 그건 일부 과학자들이 이 2도가 되면은 기후 변화의 티핑 포인트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2도 밑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 변화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현재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뭔가 낙관적 관점입니다. 낙관적 관점은 현재 우리가 있고 1.5도, 2도 올라도 티핑 포인트 저 멀리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어도 온도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천천히 변할 것이다. 이게 낙관적 관점입니다. 근데 비관적 관점은 보시면 현재가 여기 있고 1.5도, 2도 있는데 티핑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증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온도가. 그래서 현재 이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투모로우처럼 다른 세계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다시 우리가 이제 회복한다고 해도 이게 바로 되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이런 형태로 변했지만 이런 형태로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형태로 다시 회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디 있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잘 모르겠답니다. 하지만 이것과 이거의 가장 쉬운 대답이죠. 이것과 이거의 중간쯤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기후 티핑 포인트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 티핑 포인트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그 이제 예시를 한 게 그 투모로우라는 이제 영화입니다. 이 투모로우라는 영화는 이제 기후가 변하다가 갑자기 이제 빙하기로 한 건데요.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후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겨울철에 유럽을 가보시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추운데 유럽은 겨울인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왜 따뜻하냐면 이 멕시코 만류라는 이 따뜻한 난류가 유럽까지 이게 대서양을 거쳐서 유럽까지 가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그럼 멕시코 만류가 왜 생기느냐? 보시면 이
이 겨울철에는 북극에서는 얼음이 계속 옵니다. 그죠? 그 북극의 온도가 대기 온도가 한 영하 4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얼음이 계속 옵니다. 근데 바닷물이 얼 때 생기는 게 뭐냐면 바닷물이 얼 때는 순수한 물만 얼고 소금물 자체가 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얼면서 소금을 자꾸 바닷속으로 뱉게 됩니다. 그죠? 자꾸 뱉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계속 이제 바닷물에 이제 많아지게 되겠죠. 짜지게 됩니다. 짜지면 어떻게 되냐? 바닷물이 무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워지는 물이 무거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전체적으로 떠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이 가라앉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가라앉는 게 아니고 해양의 어떤 대류 현상이라고 해서 여러분 라면 물을 끓이면 이게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이제 물이 이제 가벼워서 올라오는 건데 어떻게 올라오죠?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던가요? 이 뽀글뽀글한 이 작은 스팟에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작은 규모의 어떤 그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갑자기 쑥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닙니다. 이런 해양의 대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물이 다량 바다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물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지역에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해류가 이제 빨라지는 거죠. 그 해류가 이제 따뜻한 난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얼음이 많이 얼어야 되는데 많이 얼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물 거기 그 지역의 바닷물이 짜져야 되는데 짜지지가 않습니다. 무거워져야 되는데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내려가지가 않으니까 따뜻한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육지에서 이제 담수가 많이 내려면 녹으니까 얼음이 녹으면 담수가 내려오면서 이 해전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역전되기 시작하면은 따뜻해진 게 전혀 이제 차가운 한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급격하게 기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이 투모로우 영화에서 얘기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게 그냥 굉장히 있을 수 있죠,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로 존재할까라는 걸 이제 의심을 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과장되게 돼 있지만 사실 지구에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영화를 얘기한 건 영거 드레스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영거 드레스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2만 년 전에 이제 빙하기에서 최근에 이제 간빙기로 갈 때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이게 점점 올라가다가 지구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수십 년 동안 4도 정도 5도 떨어져서 다시 간빙기로 갈 듯하다가 다시 빙하기로 왔던 급격한 기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연령분선에 가는 멕시코 만류가 갑자기 셧다운되고 회전이 역전되면서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이게 한 1000년 정도 지속되다가요. 이게 온도가 다시 올라갈 때는 굉장히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갈 때는 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해양 순환이 다시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급격하게. 그래서 이게 서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라갈 때는 일부 연구에 의하면 10년 동안에 8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100년 동안 1도가 올라가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10년 동안 8도가 올라가면 지구의 시스템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그냥 연거 드라이스뿐만 아니라요. 여러 번 이제 지구에 이제 그 티핑 포인트가 있는데 급격한 기후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최근 빙하기에 이제 12만 5천 년 전에는 지구 산업화후 이전보다 1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온도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전 지구 해수면 온도는 그 당시에 갑자기 4에서 6m가 올라버린 거죠. 현재 상태에 비슷했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린랜드의 해빙이 아니고 그린랜드 육빙이 급격히 이제 와해되면서 붕괴되면서 해수면 온도가 이제 올라가게 해수면이 상승하게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그런 게 10만 5천 년뿐만 아니라 이제 40만 년 전에도 이런 게 가끔씩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게 최근 빙하기에 단스가스 오슈가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건데 이 급격한 온도 상승이 주기적으로 25번 연속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때는 연거 드라이스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40년 동안 5도에서 8도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에 이런 극한 기후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정말 급격한 기후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렌튼 박사님 그룹에서 굉장히 제일 활발하게 기후 변화 티핑 포인트를 연구하시는 그룹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구 온난화가 이 정도 됐을 때 2000년에 비해서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이런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있는 결과에 대해서 다 동의하진 않지만은 일부 여기 여름 해빙이라든지 아니면 그 남극의 빙하, 아마존의 열대우림 이런 것, 영구 동토층 이런 것들이 온도가 2도, 3도, 4도 올라가게 되면은 티핑 포인트에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험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일어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가장 이제 위험 요소가 이제 빙하인데요. 여러분 빙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천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빙하가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 아시죠? 남극에 눈이 오면은 그게 더 녹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가 계속 쌓이면 높은 압력에 의해서 이제 빙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만에 걸쳐서 빙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빙하가 이제 녹을 때도 이렇게 천천히 위에서부터 착하게 천천히 이제 녹으면은 아무 일이 안 할 텐데 이 녹는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제 녹게 됩니다. 왜냐하면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은 물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호수가 생기게 됩니다. 이 호수가 생기면은 물은 얼음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물의 밑에 쪽으로 계속 빙하를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이 호수가 파고드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큰 이제 틈이 생기게 되고 어느 순간 어느 티핑 포인트를 넘게 되면 이 빙하가 쩍 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하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또 하나의 이제 뭐냐면 빙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빙하가 점점 녹고 있습니다. 녹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게 파고들다가 갑자기 이게 바다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바다로 분리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더 이상 해빙이 바다에 녹는 순간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장력이 사라지는 순간. 그래서 빙하도 빨리 녹고요.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빙하가 녹을 수 있다라는 건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더 이제 또 심각하게 이제 그 경고하고 있는 게 영구 동토층이라는 것입니다. 영구 동토층은 이제 북극 주변의 고위도에 항상 얼어 있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구 동토층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그 고위도 보면은 우리가 거기 보면은 굉장히 다 얼어 있을 것 같지만은 여름철에는 충분히 따뜻하기 때문에 풀들이나 이제 관목 같은 게 이제 자라게 됩니다. 이 관목들이 자라게 되면 겨울이 되면 이제 이게 없어지는데요. 이제 죽게 되는데 이게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 땅에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돼서 이 풀이라는 건 뭐죠? 풀과 이게 나무라는 거는 탄소의 집약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풀들이 탄소를 계속 모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썩으면서 이제 이산화탄소 되고 메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불타는 얼음 혹시 들어보셨어요? 불타는 얼음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 차세대 에너지라고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영구 동토층에 다량의 이 불타는 얼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메탄가스를 얼음이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이렇게 그 생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량의 메탄가스가 이 영구 동토층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만들어지려면 수백 년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첫 해에 풀이 이제 죽어서 쌓이고 두 번째에 쌓이고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풀릴 때는 순식간에 풀리게 되는 거죠. 메탄이 증가하면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보다 100배 더 높은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량의 메탄가스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면 급격한 기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사회자분님이 저를 쳐다보시는 게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오늘 강연에서 지구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점진적 기후 변화, 천천히 변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그다음에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뭐 점진적 기후 변화, 급진적 기후 변화 이거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쉬운 비교를 위해서 제가 지구가 우리 몸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면, 자,
점진적 기후 변화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노화요. 노화로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제 상상력에서는 비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비만은 뭐 어떻게 생기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고 생활 편의적으로 생활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스턴트, 그러니까 편하기 위해서 인스턴트 이제 그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만이 생기게 됩니다. 점진적 기후 변화도 그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면 기후 변화가 더디게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은 생활 편의적 경제 논리로서 어떤 우리가 접근하기 때문에 점진적 기후 변화가 생겨나갑니다. 그리고 비만은 양의 피드백이 있습니다. 한번 비만이 되면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운동도 덜하게 되고 또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 더 비만이 더 강화되는 거죠. 양의 피드백이 있습니다. 점진적 기후 변화도 양의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좀 불편해지죠. 운동하기 좀 걸어다니기 좀 불편하게 되고, 그리고 기초 체력이 약화돼서 잔병 치레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점진적 기후 변화 마찬가지입니다. 점진적 기후 변화 되면은 여름에 덥고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생활하게.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원래 명태를 우리가 많이 먹었는데 기후 변화가 돼서 좋아하는 음식을 좀 바꿔야 돼요.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상 기후라는 잔병 치레를 자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문제입니다. 점진적 기후 변화가 비만이라면 급격한 기후 변화는 뭘까요? 다이어트를 하면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중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만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기초체력이 좀 약화되다가 우리 몸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떤 포인트가 되면은 그게 중병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중병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이제 암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암이 발달해서 사람이 다 죽지는 않습니다.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암의 이제 그 치유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급격한 기후 변화가 생기더라도 인류가 멸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암을 치유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죠. 급격한 기후 변화도 만약 발생하지 않아야 되냐, 발생한다면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회복, 우리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희생과 고통을 안 하려면 요 시기에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늘씬한 몸매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안 그래도 돼요. 비만한 몸매를 갖더라도 영원히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산업화 이전으로 다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운동하고, 그다음에 생활 패턴을 바꾸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이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점진적 기후 변화, 급진적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생활 패턴, 소비적인 생활 패턴을 바꾸고,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그리고 이것들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보시면 이게 빙산이잖아요. 제가 오늘 빙산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빙산이잖아요. 해빙인데 보시면 여기 이게 뭐죠? 빙산의 일각입니다. 세 발의 피죠. 예,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빙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와 비교하고 싶습니다. 이 빙산을 보시면은 굉장히 웅장하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굉장히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웅장하고 또 안을 들어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빙산을 보고 있는 거는 이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요것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지구를 알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요거를 알고 있다 그래서 지구를 알고 있다, 미래의 기후변화를 알고 있다는 오만을 갖지 말라는 게 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